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7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네트워크에 이어서 운영 체제 부분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입니다. 자, 운영 체제는 우리가 앞에서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봤던 이 메인 프레임 같은 이 하드웨어 위에서 이 하드웨어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연산들,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운영체제 부분에서 볼 것은 운영체제의 개념과 프로세스 관리 방법, 그리고 가상 메모리, 파일의 입출력, 최신 기술 동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체제는 이 제한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원을, 하드웨어 자원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물리적인 메모리, CPU, 처리 용량, 이런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 자원들을 100%다 사용할 수도 있고 100%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일부 10%, 1% 이렇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운영 체제입니다. 하드웨어 자원 측을 봤을 때는 이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 응용 프로그램에게는 실제 이 하드웨어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자원들을 운영 체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다양한 운영 체제에 맞게 이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 우리의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운영 체제가 이 응용 프로그램에게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보면은 추상화, 가상화, 관리화가 있는데요. 이 추상화는 이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서 컴퓨터 하드웨어는 다양하잖아요. 우리 CPU가 인텔 CPU도 있고 AMD CPU도 있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다양한 제조사들이 있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존재하고 그 하드웨어들을 또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은 그런 하드웨어 자원과 상관없이 표준화된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추상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 기능은 실제 이 하드웨어를 한 사람의 유저가 사용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독으로 유저가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러 명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일반 유저이니까 이런 가상화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관련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다른 수업들을 듣다 보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어떤 VMware를 할당받아 사용하거나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이런 거 배울 때 이 원격에 있는 서버들을 여러 명의 실습한 학생들이 이렇게 자원을 공유하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좀 특수한 경우에 이런 가상화, 운영체제 가상화 기능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와는 실제 이 컴퓨터 자원, 하드웨어 자원들을 잘 관리해서 성능을 표준화된 방법도 제공하지만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위해서 성능을 뒤에서 잘 관리해 주는 기능을 운영 체제가 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 기능별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하드웨어 단위의 기능들로 보실 수 있는데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죠.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 중일 때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인 이 파일 형태의 이 실행 파일 혹은 뭐 웹 서버에 올라가 있는 어떤 파일들, 구성 요소들인 상태에서 누군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그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를 입출력하고자 예 활성화시키면, 실행시키면 그때부터 프로세스가 되고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된 프로그램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파일 입출력 장치와 같은 다른 이제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러 가지 자원을 할당해 주고 프로세스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할당해 주고 실제 사용하고 나면 이 회수하는 시스템이 이 운영 체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용자 프로세스나 시스템 프로세스의 생성과 폐기, 실제 생성에서부터 중지, 재수행, 그리고 프로세스 통신과 동기화를 위한 기법. 이 프로세스는 동시에 여러 개 활성화되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프로그램 한 번에 컴퓨터 사용할 때 한 번에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백그라운드로 여러 개 두고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그 각 프로세스 간의 통신 그리고 각 프로세스들이 동일한 자원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동기화 문제 그리고 이 동일한 자원들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의 자원 뭐 저장된 저장 장치 주기억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어떤 자원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자원을 누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CPU들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교착 상태 방지를 위한 기법도 프로세스 관리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주기억 장치 관리. 이 주기억 장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주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 생각하면 저장 장치라 하면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니까 하드디스크, SSD와 같은 장기 보관을 위한 이 기억 장치, 저장 장치들을 주기억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기억 장치는 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카드 형태의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왜 주기억 장치가 되냐면 컴퓨터의 모든 일을 하는 주체는 중앙 처리 장치 CPU 그죠? CPU 기준으로 이 명령어를 CPU에 지금 연산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이 명령어를 읽어 오는 공간이 이 주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 제일 가까운 제일 자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이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주기억 장치는 CPU와 가장 붙어 있는 메인 메모리를 말하게 되고요. 이 주기억 장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사용자들을 추적해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 기억 공간을 점유할 예를 들어 앞에 프로세스 하나가 끝나서 이 점유하고 있던 주기억 장치 공간이 남게 되면 다음에 이 주기억 장치의 공간을 할당받아서 가져갈 프로세스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 공간을 할당하고 회수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기억 공간을 할당하고 회수하는 부분은 프로세스의 생성과 폐기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되는 순간 이 주기억 장치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거기 때문에 생성이 되면 할당을 받고요. 폐기가 되면 회수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운영 체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실제 연산이 발생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많이 고려해야 될 요소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파일 관리. 실제 이 운영 체제 내부에서는 다양한 파일들을 물리 장치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 광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그죠? 우리 USB 메모리와 같은 이런 물리적으로 특성이 다른 매체를 운영 체제가 사용하고 있죠. 그쵸? 우리 하드 디스크도 쓰고 USB 메모리도 쓰면서 CD 디스크도 쓰고요. 이 다양한 이 매체들을 운영 체제가 보통 어떻게 사용하죠? 그 드라이브 단위로 운영 체제가 관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드라이브부터 이 드라이브 내부에 있는 디렉토리 그리고 이 디렉토리 관리를 위한 프리미티브를 이 운영 체제가 제공해 줘서 우리는 이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와 파일 형태의 관리하는 이 파일 관리 시스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출력 시스템은 많이 있죠. 뭐 마우스 키보드부터 시작해서 프린터, 다양한 이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기기들의 연결과 해제들도 모두 운영 체제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모니터, 스피커 이런 거 연결할 때 따로 운영 체제에 무슨 프로그램을 깔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많이 표준화되기도 했고 과거에는 이런 입출력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각각의 입출력 장치들이 사용하는 드라이버들 이 디바이스는 어떤 디바이스다라는 그런 표준안들이 좀 약해서 최근에는 그냥 마우스 꼽으면은 어느 그 윈도우 10에서는 어느 브랜드의 마우스이고 어느 브랜드의 키보드이다 심지어 그 관련 프로그램 설치하는 팝업까지 같이 띄워 주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치를 해 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 체제가 자체가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이 USB나 어떤 케이블 연결이 됐을 때 그 장치가 마우스인지 키보드인지 휴대폰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운영 체제가 입출력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의 디바이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조 기억 장치 관리 앞에서 봤던 이제 주기억 장치 관리에 이어서 이 보조 기억 장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이 파일 디렉토리 구조 앞에 그 디렉토리 파일 구조에 맞추어서 장기간 보관하는 용도의 보조 기억 장치도 관리하고요. 뭐 네트워킹과 명령 해석기 시스템, 뭐 네트워킹 당연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운용해야 되고 프로세스 간에 또 통신을 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킹 분야 그리고 명령 해석기. 명령 해석기는 운영 체제에 바로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이 응용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은 운영 체제에게 어떤 명령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유저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CPU의 자원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건데요.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영 체제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하거나 운영 체제 자체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땐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쉘이나 이런 명령어들을 이 운영 체제가 직접 커맨드 인터프리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든 시스템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운영 체제의 종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운영 체제의 종류를 분류로 나타내서 보게 되면 퍼스널 컴퓨터 그죠? PC의 경우 윈도우나 맥 OS 뭐 최근에는 뭐 리눅스 OS도 뭐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아니면 IoT나 이런 소량의 단말 기기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운영 체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서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와 iOS
윈도우 같은 경우도 모바일 운영 체제를 시도했지만 그 어떤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아주 강력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좀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 서버 운영 체제로는 우리가 익숙한 이 윈도우즈 기반의 이 윈도우의 서버 버전, 그리고 이 리눅스나 유닉스 형태의 전용 이 서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도 상용의 OS들이 좀 있죠. 특정 이 회사에 맞추어서 특정 기능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런 운영 체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이 컴퓨터 초창기 시스템이 이 우리가 옛날에 뭐 요새는 뭐 코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초창기에 이 컴퓨터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될 수 없었기에, 그런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모든 시스템을 다, 지금 살아있는 프로그램, 지금 살아있는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시스템 자원을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컴퓨터 시스템은 다수의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간으로 동시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요로 하는 이 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 사용했을 때와 다르게 다수의 프로그램,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컴퓨터 자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세스라고 해서 프로세스 단위로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들을 접근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의 어떤 정의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 상태를 나타낼 때 생성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인 형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어떤 운영체제의 어떤 명령어, 사용자의 명령을 통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준비 단계에서는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CPU를 일단 할당받아야 됩니다. CPU를 할당받아야 그다음에 뭐 메모리도 할당받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준비 단계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왜 프로그램 많이 켜져 있으면 더블 클릭해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 단계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 있다가 CPU가 자원이 여유가 돼서 CPU가 다시 요 프로세스한테 와서 "자, 너가 그러면 CPU 자원 뭐 3%를 사용해."라고 하면 그 3%를 가지고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실행된 프로세스는 이제부터 이 CPU 중앙 처리 장치로부터 할당받은 자원을 활용해서 3%면 3%의 어떤 CPU 자원을 활용해서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뭐 이런 작업들을 쭉 하다가, 프로세스가 항상 어떤 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단순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화면에 띄우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럴 때 대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죠? 지금은 사용자랑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상태가 이 대기 상태가 되고요. 이 대기 상태 이후에 사용자가 뭐 또 다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다른 화면, 다른 파일을 보여달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다시 CPU 전원을 할당해 줘."라고 준비 단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할당받으면 실행하고요. 이렇게 이 CPU의 전원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떤 연산이 필요할 때만 실행 상태가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연산을 하는 형태가 요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고요. 그런데 이 대기 상태에서, 그죠? 대기 상태에서 사용자가
뭘 해라. 어떤 명령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가 되었고 이 준비 상태에서 빠르게 특정 시간 내에 실행 상태가 돼야 되는데 특정 시간 내에 실행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예 응답 없음 상태 있죠. 응답 없습니다. 뭐 중지, 뭐 무시, 뭐 취소 이렇게 뜨는 그런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 CPU에 자원을 할당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CPU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인터럽트 되면서 이렇게 멈추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실행 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우리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면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프로그램 상태 원래 이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기억 장치 저장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를 운영체제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프로세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컨트롤 제어하기 위한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PCB라고 해서 우리 브레드보드 빵판도 PCB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랑 같은 약어 자체는 같은데 이 PCB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그 생성된 프로세스에 이 PCB가 만들어지고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PCB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PCB는 이 프로세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포인터, 실제 프로세스의 위치, 그리고 프로세스의 ID, 프로세스 스테이트는 아까 배웠던 거죠. 대기, 실행 이런 상태.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이 프로그램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 그다음에 다양한 레지스터들, 그리고 뭐 실제 프로세스의 어카운팅, 어떤 계정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죠? 로그 같은 것들을 남기거나 현재 이 프로세스가 오픈하고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 이런 정보들을 다 포함해서 PCB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프로세스가 된다 했는데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은 뭐냐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해보셨으면 아니면 C 언어의 프로세스까지를 공부해 보셨으면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포크라는 시스템 콜입니다. 이 포크라는 게 우리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포크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메인 함수를 열어서 메인 함수 내부에 이 포크가 있는 거잖아요. 포크가. 그러면 방금 이 호출한 이 메인 함수의 자식으로 포크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크된 프로세스는 또 자식을 이 내부에서 포크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포크라는 시스템 함수는 우리 C 언어 써보셨으면은 이 시스템 함수도 써보셨나요? 시스템하고 상따옴표에 커맨드 넣어주면 시스템 커맨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런 이제 시스템 함수라고 하는데 시스템 함수 중에 하나인 이 포크를 쓰면 내가 나를 기준으로 자식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기점으로 메인 함수를 포크해주고 메인 함수는 내가 필요한 또 함수들을 포크해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이런 자식 프로세스 형태, 트리 구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자 눌러가지고 작업 끝내기 같은 거 강제로 하시잖아요. 뭐 게임을 하던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 프로그램이 이제 좀 잘 안 돼서 그럴 때 프로세스 끝내기가 있고 프로세스 트리 끝내기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 트리 끝내기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됐는데 그럼 유저 3이라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유저 3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저 3의 자식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프로세스 트리 끝내기를 눌러주면 이 기준이 되는 프로세스의 자식들을 전부 다 강제로 프로세스들이 종료시켜 주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명령어가 exit입니다. exit. 그래서 C 언어 배우셨을 때 C 언어의 종료 방법에 뭐 메인 함수의 return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C 언어 중간에 exit 0이나 exit 1을 이용해서 종료하는 것도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exit이 실제 시스템 콜의 포크의 반대인 이 포크되어서 만들어진 자식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을 종료할 때 exit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이 exit을 이용해서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삭제하는 것보다 자기가 수행한 함수가 끝나서 더 이상 이 할 기능이 없어서 꺼지는 게 정상적인데 이 exit은 굳이 뭐 운영체제 레벨의 로그를 보자면 정상적인 종료는 아닌 형태의 프로세스 종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함수이고요. 그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웨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서 사용하던 이 자원을 부모 프로세스에게 반환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웨이트를 통해서 웨이트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커맨드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웨이트 호출해서 부모 프로세스에 자기가 자식 프로세스가 사용했던 자원들을 다 돌려주면서 종료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CPU에서 말하는 이 가장 작은 단위는 경량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라이트웨이트 프로세스 하나는 최소 하나의 스레드를 갖습니다. 스레드. 스레드는 뭐냐면 프로세스 하나가 CPU 중앙 처리 장치 하나를 중앙 처리 장치를 1대1로 통신 뭐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중앙 처리 장치와 여러 개의 채널, 여러 개의 방법으로 이 자원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의 그 여러 개의 방법 하나하나를 스레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PCB를 가지고 있죠. PCB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패킷도 주고받아야 되고요. 패킷도 주고받아야 되고 내부에 있는 파일을 쓰기도 해야 되고 내부에 있는 파일을 읽기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하나가 그렇죠. 우리도 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기능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 하나가 프로세스의 스레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경우를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를 하고요.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면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스레드의 동작 방식은 프로세스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준비 상태, 블록 상태, 수행 상태, 런 상태, 종료 상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는 이 처리 장치는 오직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점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스레드가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블록된 블록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가 CPU 자원을 블록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하나의 스레드가 블록되면서 나오는 순간 남아있는 스레드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어떤 뭐 큐잉 방법을 통해서 블록돼서 탕 튕겨 나오는 순간 다음 스레드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면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점유한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의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파일 하나를 처리하고자 하면 뭐 읽고 쓰고 할 때마다 한 번에 한 어떤 데이터의 처리만 가능하게 되는데요.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파일을 이 스레드는 파일을 읽어서 가져오고요. 이 스레드는 읽어온 값을 연산하고 이 스레드는 연산된 결과를 저장한다를 다 따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뭐 CPU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기능 아니면 어 저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스레드들이 동작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에 패킷을 보내서 패킷을 받는 걸 기다리는 스레드다. 그러면 기다리는 스레드는 뭐 가만히 준비 상태로 멈춰 있다가 네트워크에 특정 패킷이 들어오면 그때 CPU 전원을 받아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의 다른 스레드들은 원래 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함수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구현한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여러 개의 스레드로 나뉘어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까지 달려와서 좀 정리하실 시간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10분 쉬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동기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당연히 동시에 하는 경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프로그램 하나만 켜놔도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세스 여러 개 존재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 병행 프로세스가 동일한 자료에 접근하거나 동일한 자료에 접근해서 변경을 하는데 이 변경의 순서가 좀 다를 때 이런 상황을 이 경합 상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임계 구역을 지정해서 이 임계 구역 문제,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임계 구역이라는 걸 정의하게 되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걸 정의하게 되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이 크리티컬 섹션, 임계 구역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임계 구역을 처리하고 있으면 다른 두 번째 프로세스가 이 임계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웨이트 상태, 정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지 상태된 이 프로세스는 이 기존 임계 구역에 처리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이 잔류 구역, 임계 구역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임계 구역이 나갔다는 신호를 받고 크리티컬 섹션, 임계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병행의 프로세스가 임계 구역으로는 접근하지 않게 되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여기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뮤테이션 이클루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의 임계 구역에서 어떤 기능이 수행된다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이 이 임계 구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게 상호 배제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 프로그레스라는 이 진행은 임계 구역에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일 때, 그죠? 없는 상태일 때는 그 임계 구역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잔류 구역에서 실행 중이지 않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상태가 이렇게 임계 구역의 하나의 빨간색 프로세스가 임계 구역으로
먼저 들어왔고 임계구역으로 빨간색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이 처리를 하고 잔류구역에 도착했는데 이 시점에 만약에 다른 녹색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대기 중이었다면 프로그레스 다음 이 임계구역을 할당받는 것은 이 초록색이 먼저 할당받고 빨간색 프로세스는 다시 임계구역에서 대기하게 하나씩 지그재그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이 진행 규칙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대기. 자, 임계구역에 진입 요청을 한 후로부터 임계구역에 진입될 때까지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한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일정 시간 이상 기다려서 응답이 없으면 되돌아가서 보통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타임아웃 메시지입니다. 타임아웃.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는데 타임아웃. 우리가 대기할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대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래 시도했던 작업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럴 때 뭐 재시도하겠냐 아니면 무시. 그러면 그 응답이 처리되지 않은 걸로 처리하고 다른 기능들을 계속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돌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정된 대기입니다. 뭐 크리티컬 섹션 자체를 코드로 보자면 뭐 이런 코드가 될 겁니다. 똑같이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프로세스가 있는데 프로세스 1이 처음 이 A를 읽어서 그죠? A를 읽었더니 A가 처음에 이제 0이죠. 그럼 A를 읽으면 0인데 그다음에 프로세스 제로가 0은 A는 0이었으니까 A를 1 증가시키면 A가 1이 되죠. 그다음에 1을 이 메모리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쓰기 위해서 이 1이라는 값을 이 메모리에 있는 여기다가 써야 되죠. 쓰려고 하는데 스레드가 그 사이에 P1이 받아간 거예요. 리드 A를 했습니다. 아직 0인 상태니까요. 아직 쓰려고 했던 거를 방금 이 P1이 취소시켰죠. 0을 읽고 와서 1을 증가시킨 다음에 얘가 1을 써버립니다. 여기다가 1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P1은 작업을 종료했으니까 끝났으니까 프로세스가 종료되게 되고 그러면 프로세스 제로가 다시 이 작업을 받아와서 끊긴 부분부터 다시 받아와서 여기다가 또 위에다가 1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를 1 증가시키는 프로세스를 한 번, 두 번 실행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2가 되어야 하는데 1이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역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동시에 읽고 쓰고를 하는 이런 영역은 크리티컬 섹션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이 되고 나면 아까 빨간색 P0의 이 프로세스가 S데이터 이 A를 입출력할 때는 P1이 끊어낼 수 없게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P1이 계속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임계구역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C 언어나 뭐 다양한 언어에서 실제 요 스레드 부분까지 개발을 해 보셨던 분은 이런 인터럽트를 구성해서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중에 이 하나 방법은 이제 세마포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마포는 S는 정수 변수로서 P 연산과 V 연산만 가능하도록 이 세마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프로세스가 세마포되어 있는 이 변수를 수정하면 다른 프로세스들은 동시에 세마포 값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사용 방법 자체는 뭐냐면 프로세스가 인계 영역에 진입을 할 때 프로세스가 세마포 변수를 수정하려고 할 때 세마포 값을 p 연산 웨이트 값으로 설정해 놓고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가 와서 임계 영역에 진입을 할 보면 p 연산이 되어 있어서 웨이트 상태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서 웨이트 하는 겁니다. 뒤에서 줄 서 있는 거죠. 줄 서서. 그리고 기존 이
세마포 변수들을 설정하고 세마포 변수를 설정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나오면서 시그널로 이 웨이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시그널이 되는 순간 뒤에 기다리고 있던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또 시그널이 되면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뭐 자바나 이런 데서 보셨으면 이런 릴리즈 뮤텍스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 뭐 C# 코드인데 이런 형태로 이 뮤텍스라는 걸 지정해서 키라는 걸 지정을 해서 임계 영역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이 키가 있어야 되고요. 이 뮤텍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임계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임계 영역에 빠져나오면서 이 뮤텍스를 반납해주면 다른 누군가가 이 뮤텍스를 가져가서 또 임계 영역을 다른 누군가가 획득을 하면 또 임계 영역을 들어가고 반납하면 또 누군가가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로 획득하면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임계 영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착 상태가 있는데요. 이 교착 상태는 프로세스가 이 한정된 자원, 여기서 말하는 이 한정된 자원은 주로 이 CPU를 말하는데요.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가 너무 이 바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 어머니는 자, 숙제 다 할 때까지는 밥 없다. 그러면 숙제를 다 해야 내가 밥을 주겠다라고 하고 아이는 밥을 주면 숙제하겠다. 밥 줄 때까지 숙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교착 상태입니다. 서로서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식사라는 자원을 받으면 나는 숙제를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는 네가 숙제를 다 해서 나한테 제출을 하면 내가 밥을 너한테 주겠다. 근데 지금 이 식사는 어머니의 자원이고 어머니가 대신 아, 아들이 어머니의 허락 없이 어머니의 자원을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숙제라는 자원을 이 아이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어머니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교착 상태고요. 우리 왜 로터리 같은 구조 있죠? 이렇게 회전교차로 구조 같은 데에서 이렇게 서로 다 앞으로 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교착 상태에서도 이런 이제 용어들이 좀 사용되는데요. 상호 배제, 뮤테이션, 익스클루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둘 다 같은 자원을 요구하고자 할 때 발생되는 상태고요. 점유 및 대기 상태는 뭐냐면 한 프로세스가 A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프로세스는 B를 가지고 싶은데 또 다른 프로세스는 지금 B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의 처리가 끝나려면 A라는 자원이 있어야 끝나는 겁니다. 서로 이런 교착이 되는 상태도 교착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점 상태는 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자원 자체는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강제로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보이기에는 다 사용이 끝난 것 같은데 뭐 프로세스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자원을 해제하지 않고 그냥 자원을 아무런 의미 없이 잡고 있는 상태도 비선점 교체 상태를 하고요. 환영 대기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의 자원 요구가 연속적으로 이런 상호 간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이해관계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A는 B를 원하고 B는 C를 원하고 C는 A를 원하고 이런 형태가 환형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착 상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뭐 대부분 나오는 이 크게 보면 CSMA CA나 CSMA CD처럼 이 정보 처리 관련된 IT 기술에서 주로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는 방법,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든 해결해 가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예방 같은 경우는 교착 발생 조건 자체를 미리 뭐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미리 제거하는 것이고요. 회피는 이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장애물은 있는데, 그죠? 실제 장애물이 있는데 적절하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서로 양보합시다라고 적절하게 실제 문제는 발생하고요. 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견은 마찬가지로 이 발생을 허용한 다음에 일단 발생이 되면 그 발생이 된 상태의 로그나 그런 실제 원인을 찾아서 그때 그 원인에 맞추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사실 예방과 회피는 이미 이 교착 발생 조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고 그걸 아예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거하지 않는다면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보통 예방과 회피, 그 문제 자체를 아예 피해가는 방법으로 하고요. 근데 이 교차 상태 자체가 실제로 발견되지도 않았고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런 실제로 부딪히는 발생시키면서 부딪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회복 같은 경우는 재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 둘 다 똑같이 재시작해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발생하면 또 재시작해봐. 그런 형태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교착 상태를 정확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아예 프로세스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다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회복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이제 스케줄링인데요. 스케줄링은 앞에 이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여러 개 많이 수행되고 동시에 자원을 쓰거나 어떤 데이터를 읽기 위한 자원 아니면 실제 연산을 하기 위한 자원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고자 CPU가 운영체제 레벨에서 CPU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스케줄링입니다. 자, 스케줄링의 알고리즘을 크게 살펴보시면 선점, 누군가가 자원을 선점하는 형태. 그러면 선점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들이 CPU 자원을 뺏을 수 없는 방식이 선점형이고요. 비선점형인 한 프로세스에게 CPU 자원이 할당되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CPU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가 아예 다 기다리면서 CPU 자원을 계속 한 프로세스에게 주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세 예시로는 뭐 P4Q 우선순위, shortest job first, shortest remain time first, 라운드 로빈, 데드라인, HRN 같은 다양한 이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된 지가 제일 오래된 걸 먼저 줄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 뭐 관리자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는 먼저 실행하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나중에 실행하고 뭐 그런 우선순위를 주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SJF 같은 경우는 짧은 프로세스 예상 작업 시간이 짧은 것들을 먼저 처리해라. 아니면 남은 작업의 주정치가 짧은 걸 먼저 해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케줄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프로세스들의 이 CPU 자원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준 규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 문제는 이 가상기억 장치와 CPU인데요. 이 가상기억 장치가 이 주기억 장치와 CPU인데 CPU는 연산을 위한 것,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자원을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나 아니면 네트워크로부터 읽은 자원을 읽을 때, 연산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CPU는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주기억 장치, 이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기억 용량 자체가 주기억 장치가 적기 때문에 실제 비싸죠.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 하드디스크는 1TB 해봤자 지금 한 5만 원에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1TB에 똑같은 1TB의 램,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1TB면 지금 50만 원으로도 못 살 겁니다. 그죠? 훨씬 이 가격이 비싼 주기억 장치라는 이 공간, 이 하드웨어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냐? 이 가상 기억 장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버추얼 메모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은 이 보조 기억 장치인데 이 주기억 장치 공간이 늘어난 것처럼 가상 기억 장치를 만들어서 보조 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법을 가상 기억 장치를 하고요. 이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기법에 크게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이 페이징 기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기억 장치를 프레임이라는 동일한 크기로 분할한 다음에 실제 이 주기억 장치, 그죠? 이 논리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동일한 크기로 분리한 다음에 그걸 이 물리 메모리 사이사이에 분산해서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는 진짜 메모리, 11번부터 20번까지는 보조 기억 장치, 21번부터 30번까지는 다시 또 주기억 장치, 그죠? 주, 보조 이런 형태로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저장해서 관리하는 게 페이징 기법이고요. 그럼 사실 이런 페이징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주기억 장치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자원이나 구조를 확장할 때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확장하는 방식을 페이징 기법이라 하고요. 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이 다양한 크기의 논리 단위론 세그멘테이션으로 분할해서 적재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항상 동일하진 않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은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뭐 자료 구조 배우면서 그 메인 메모리의 구조 부분을 뭐 배우셨다면 컴퓨터 구조나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 힙이랑 스택 이런 데 다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과 그리고 이제 정적으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는 순간 바로 메모리 올라가는 영역들 이 크기들이 좀 다르고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용량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보면 동일 비율로 배치할 거냐 아니면 효율적으로 배치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파일 시스템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운영 체제는 이 디렉토리와 파일 단위로 이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아니면 실제 하드웨어에 존재하는 기억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일의 개념은 이 실제 이 물리장치, 디스크나 테이프 같은 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 우리가 저장할 때는 포인터 같은 거 이제 배워보셨으면 주소값을 가지고 주소값과 데이터의 타입을 통해서 그 주소값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값만을 쓰는 거지. 그 주소에 이름이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그죠? 그 주소의 영역을 물론 운영 체제가 이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데라고 관리는 해주지만 우리가 파일 만들듯이 이름이나 뭐 디렉토리 구조 같은 그런 형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시스템에는 이 기억 공간의 이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일이라는 시스템의 이 속성을 입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고 이 보조 기억 장치에 파일을 저장하고 활용할 때 우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PCB라는 걸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구분했었고 파일은 이름, 위치,
크기, 보호, 시간, 날짜, 식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그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데이터만 저장하고 메인 메모리의 주소값만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도 같이 파일과 함께 저장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디렉토리도 나오겠죠. 디렉토리는 파일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이 파일 하나하나를 다 그냥 하나의 디렉토리에 넣어서 보면 너무 막 혼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기억 장치의 형태를 차용한 거죠. 그러니까 파일들이 여러 개 막 아주 복잡한 정보를 가진 파일들이 있는데 이 파일들을 이 디렉토리 주기억 장치의 첫 번째 주소를 기억하는 그런 포인터 형태처럼 이 파일들 쭉 묶어서 디렉토리라는 공간에 보관하게 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이 뭐 하드디스크에 디렉토리라는 공간이 있고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 C 언어 배웠을 때의 포인터처럼 우리 자바의 그 클래스와 객체 있잖아요. 그죠? 클래스 변수처럼 클래스 변수가 아직 객체화되지 않은 클래스 변수처럼 그 디렉토리 내부에 존재하는 파일들의 위치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편하게 관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파일 시스템에 이제 할당 방법이 있는데요.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할당 방법이 정해져 있죠. 이제 프로그램이 그죠?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면 그 순간 이 프로세스의 코드를 주기억 장치의 앞부분에 적재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지역 변수들 적재하고요. 동적 변수들 이렇게 적재하고요.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큰 앞쪽에 뭘 저장하고 뒤쪽에 뭘 저장하고 요 형태만 이 주기억 장치는 정의되어 있는데 이 보조 기억 장치인 이 파일 시스템 형태는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돼야 되고 이 물리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보관돼야 되고 실제 어떤 물리적이다 보니까 보통 자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실제 어떤 물리적으로 일령을 표시해서 긁어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보조기억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읽고 오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맞추어서 파일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배치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책을 찾을 때 그죠? 책에 사전을 찾는다. 사전에다가 뭐 우리가 할당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그럼 할당이라고 하면 사전에서 어, 희응단을 찾아서 이제 할당이라고 써 있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싶은 단어가 희응과 연관된 단어면 근처에 있으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갑자기 뭐 디스크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이 사전을 닫았다가 디귿란 색인란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처럼 자주 같이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연속해서 비슷한 순서에 배치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연속 할당이고요. 그다음 이제 연결 할당은 이 어떤 데이터 다음에 네가 찾을 것들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미리 요 데이터 뒤에다가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데이터 내가 필요해. 필요하면 바로 요 뒤에 있는 주소를 보고 아까 뭐 희응에서 273페이지에 있었는데 우리가 다음에 찾을 디귿은 페이지 113에 있다라는 정보를 요 뒤에 붙여주는 겁니다. 너 아마 이거 찾으러 가게 될 걸? 그러면 페이지를 바로 딱 알려주면 우리가 찾는데 좀 더 훨씬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이 방법이 연결 할당이고요. 이 색인 할당은 이 색인 전체를 한 군데에다가 다 저장해 놓고 자, 여기 기준으로 앞으로 9칸, 16칸
한 칸, 10칸, 25칸, 뒤로 몇 칸, 몇 칸, 몇 칸 가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이 하나의 데이터에 이미 다 세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기를 찾은 다음에 우리 보물을 찾을 때 보물 지도를 찾고 나서 여러 개의 흩어진 보물 찾듯이 보물 지도, 이 파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일의 지도를 만들어주고 그 지도 위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세긴 할당이고요. 뭐 그런 형태로 일반적인 이 운영체제 윈도우즈의 파일 디렉토리 시스템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좀 특이하게 유닉스 같은 경우는 아이노드라는 시스템을 있는데요. 이 아이노드라는 시스템이 실제 이 파일 디렉토리 정보를 할당하고 적용하고 생성하고 링크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아이노드다라고 하면 유닉스다, 이렇게 묶어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노드의 실제 자세한 정보까지 보시기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뭐 윈도우 같은 경우 뭐 FAT, NTFS 이것도 다 설명을 하자면 많은데, 주로 이 파일 시스템에서 좀 특이한 구조는 유닉스의 아이노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운영 체제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를 배우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키텍처인 컴퓨터 아키텍처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아키텍처는 우리 컴퓨터 공학, 우리는 컴퓨터 공학을 기반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공학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이 모든 개념의 설계, 그리고 근간이 되는 운영 구조가 컴퓨터 구조, 컴퓨터 아키텍처입니다. 컴퓨터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적으로 이식되는 것과 그리고 요구되는 것들, 그리고 기능적인 것들 모두를 다 컴퓨터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처리를 그려놓은 것을 컴퓨터 아키텍처를 하고요. 현재 이 컴퓨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근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양자 컴퓨터나 뭐 뉴로모픽 칩과 같은 뭐 새로운 컨셉 기술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상용의 PC와 뭐 모바일 기기, 그리고 뭐 서버, 이런 기기들은 이번 컴퓨터들은 기본적으로 폰 노이만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원 자체에서는 이 폰 노이만에 대해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기서 언급되는 뉴로모픽 칩이나 양자 컴퓨터 기술들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구조, 그리고 실제 동작 원리, 그리고 메모리 계층, 그리고 최신 기술과 동향, 뉴로모틱 혹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중앙 처리 장치 CPU, 기억 장치의 주기억, 보조기억, 그리고 입출력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장치들은 시스템 버스라는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료를, 자원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버스라는 구조는 왜 나오게 되었냐면, 이 폰 노이만 구조에서 이 CPU와 메모리 간의 통신, 그러니까 어떤 처리 방식이 제일 어떤 컴퓨터 아키텍처의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CPU는 제어 기능도 하고 연산 기능도 합니다. 그죠? 모든 어떤 처리는 얘가 다 하니까요. 연산을 하고 연산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라, 이런 명령들도 CPU가 해주기 때문에 이 CPU가 이제 핵심인데, 모든 어떤 데이터나 자원은 CPU로 가야 되는데, 이 CPU에 사용되는 이 대응되는 메모리를 하나만 쓰는 것이 폰 노이만 구조이고요. 그리고 하버드 아키텍처는 이 하나만 쓰니까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왜? 이 메모리에 제어 메시지도 저장했다가 연산할 데이터들 저장했다가,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찾기 힘들고 메모리 자체도 뭐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하버드 아키텍처 쪽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 병목 현상 없애고 이렇게 전용으로
제어 장치는 명령 메모리, 연산 장치는 데이터 메모리에 접근하고 읽고 쓰기 하자라고 해서 이 하버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버스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얘는 하나의 버스에 제어 메시지도 연산 메시지도 메모리로 다 똑같은 메모리로 가는 거니까 하나의 버스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목적지가 두 개니까 우리 학교 셔틀버스가 두 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 대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이 실제 버스 시스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설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서로 간의 장단점은 있지만 뭐 최근에는 뭐 적당히 섞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캐시라는 걸 두어서 CPU 캐시까지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쓰고 캐시 외부의 메모리 영역에는 폰 노이먼 아키텍처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거 어느 걸 쓰는 거냐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서로 이 장단점을 활용해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PU 살 때 L1 캐시, L2 캐시 이런 것들을 이 실제 성능, 우리가 아주 부하를 주는 작업들을 했을 때의 성능에서 이 캐시 메모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중앙 처리 장치,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것은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연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어딘가로 제어해서 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실행 동작으로 보면 명령어를 읽어와서 명령어를 해독하고요. 여기서 읽어온다는 거는 메모리에서 가지고 오고 가져온 걸 해독하고요. 그러면 그 해독한 메시지에 따라서 뭐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또 읽어오거나 데이터를 다른 데로 보내거나 데이터의 연산을 수행해서 데이터를 쓰는 이런 기능들을 CPU가 하고 있습니다. CPU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 뭐 컨트롤 유닛, 연산 장치, 버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사실 뭐 제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모든 데이터는 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CPU한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말하면 CPU가 그쪽으로 가는 셔틀 버스를 알려줘서 CPU가 해당 위치의 데이터를 전송시켜 주게 됩니다. 아니면 CPU에게 요게 이제 제어 기능이죠. 제어 기능이고 두 번째가 연산 기능. 데이터를 두 개, 세 개를 읽어와서 CPU가 데이터를 연산한 다음에 다시 결과를 메모리에 주는 연산 기능.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제어 기능에 사용되는 것이 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컴퓨터 구조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기 뒤에도 좀 봐야 돼서 요것도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버 가상화 기술. 우리가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기능들이 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서버 가상화 기술입니다. 뭐 우리도 VMware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조금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존에 우리가 PC 환경은 한 명의 호스트가 하나의 운영체제,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가상화라는 기술을 통하면 사실 운영체제는 그런 기능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퍼스널 컴퓨터 대비해서 봤을 때 퍼스널 컴퓨터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쓰려면 가상화를 써서 이 컴퓨터 자원에 여러 개의 이 운영체제를 돌려야 됩니다. 가상화 위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돌려야 되는데 이 가상화 기술 자체는 사실 반대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 자원을 하나의 서버처럼 우리가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나의 컴퓨터 우리 PC가 여러 개 실습실 같은데 막 30대 40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의 컴퓨터 자원을 아주 좋은 컴퓨터 자원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 가상화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기술 이름은 이제 하이퍼바이저입니다. 자, 이 하이퍼바이저 기술은 뭐냐면 서버 가상화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버를 호스트 OS, 실제 OS, 내가 깐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실제 컴퓨터 키면 제일 먼저 뜨는 호스트 OS, 그리고 이 위에 이 가상으로 제공되는 서버를 게스트 OS라고 합니다. 이제 호스트가 있으니까 호스트가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게스트 OS를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상 서버가 물리적인 서버와 같아 보일 수 있도록 가상 서버 게스트 OS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실 호스트 OS 기준으로는 집 안에 방에 있는 건데, 이 게스트 OS는 자기는 방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서버와 같아 보일 수 있도록 이 가상 서버 게스트 OS에게 물리적인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서버 가상화 기술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물리적인 서버 자체를 가상화하는 기술을 하이퍼바이저라 하고요. 이 하이퍼바이저라 하는 기술은 이 서버 가상화를 위한 논리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를 뭐 어, VM이라고 하는데요. 가상머신 모니터라고 하는데, 뭐 하이퍼바이저 설치 방식으로는 그 방식으로는 설치 방식과 가상화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방식, 호스티드 방식. 자, 이 네이티브 호스트 방식은 어떤 거냐면, 네이티브 방식은 실제로 이 존재하는 하드웨어에서 실제 존재하는 하드웨어를 하이퍼바이저가 그대로 운영체제에다가 그대로 네이티브하게 제공해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원래는 하나의 운영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퍼바이저가 원래 있는 거 다 그대로 주는 방식이고요. 이 호스티드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이제 호스티드 방식일 겁니다. VM 워크스테이션, 오라클의 버추얼 박스 같은 거 사용하시죠. 이 기존 OS 위에다가 기존 OS가 실행되고 나서 그죠? 우리 기존 OS 실행하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올려서 그 위에 게스트 OS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VM웨어를 통하지 않은 앱들은 여기에 올라가는 거고요. VM웨어를 통한 앱들은 이렇게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OS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사용하는 이 하드웨어 자원을 이 호스트 OS에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들은 바로 하드웨어 자원을 접근이 가능한데, 이 게스트 OS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은 하이퍼바이저에 하드웨어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 접근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이티브 방식은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다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호스티드 방식은 실제로 자기가 호스트 하듯이 게스트들을 호스팅 해주는 거예요. 네이티브는 그냥 집을 반 잘라서 여기까지 내 집, 저기까지 네 집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유형으로 네이티브 방식, 호스티드 방식. 설치를 어떤 형태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가상화 방식에는 전 가상화, 반 가상화, OS 레벨 가상화로 볼 수 있고요. 이 전 가상화는 실제 이 하이퍼바이저가 이 하드웨어를 시뮬레이션, 풀 버추얼라이션에서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를 에뮬레이션해서 주는 거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텔 VTX, AMD V라는 CPU를 운영체제에 주는 겁니다. 전가상화는. 반가상화는 완전히 가상화하지 않으면서 게스트 OS가 하드웨어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유하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가는 형태, 일반적인 반가상화 형태이고요. 그다음 OS 레벨 가상화는 OS 상에서 같은 OS를 사용하는 것처럼 OS 자체에
존재하는 이 가상화 기술을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OS는 우리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즈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 아마 개발을 해 보시면은 많이 쓰는 뭐 FreeBSD나 예 닥 도커 같은 이제 OS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OS 통째로 게스트 OS로 만들어서 호스트 OS에다가 도커 위에다가 얘를 올립니다. 그러면 얘는 마치 자기가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을 사용하게 하는 기술이 보통 이 리눅스 도커로 많이 구현하시게 될 겁니다. 그 약간 폐쇄적인 시스템들을 구현해서 그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환경을 이제 도커 안에 다 꾸며 놓고 그대로 실제 고객사에서 어떤 다른 타 지역에서 원격지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실행하고자 할 때 이런 OS 레벨 가상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좀 큰 범위의 대형의 프로젝트를 아니면 좀 약간 폐쇄망에 있는 그런 개발을 하게 되실 것 같다면 요것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제 경험으로는 이제 보험사나 카드사, 은행사 같은 경우는 망 자체가 되게 폐쇄적이고 그 내부의 환경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예를 들어서 어 서버가 있는데 그죠? 맨 내부에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 서버에다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뭐 레디스를 써서 DB를 구성하고 싶으면 이 레디스 설치 파일을 반입을 해서 설치 파일을 반입을 해서 이 서버에 레디스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을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도커 이용하면 그걸 연구실에서 그죠? 회사에서 원격지에서 세팅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도커로 통째로 여기 서버에 넣어서 이 위에서 OS 레벨 가상을 돌려서 연구실에서 이 회사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환경에 PC가 한 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게 OS 레벨 가상화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이 개발 환경들, 어떤 폐쇄적인 보안을 위한 폐쇄적인 이런 개발 환경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 알아두시면 실제 필드에서 개발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서버 가상화 기술까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중간고사니까 중간고사 이제 일주일간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